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지금부터 권두혁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네. 것도 계절적으로 신경과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불쾌지수, 짜증 이런 것들은 결국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질환의 원인입니다. 역시 신경과 관련 질환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그리고 탈수로 인한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온열 질환이라고 불리는 열실신, 그리고 열탈진, 열경련,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열사병 등이 신경과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여름철 질환하면 네. 저희가 빠뜨리고 있는 게 뇌졸중이라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름철 우리 뇌졸중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네, 뇌졸중 전체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뇌졸중 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에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1월보다는 오히려 8월, 9월에 좀 더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인 뇌출혈의 경우에는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겨울에 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계절적으로는 발생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온 차이가 심할수록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결국은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에 좀 더 뇌졸중을 조심한다기보다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중에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항혈전제를 비롯해서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하는 뇌경색 2차 예방을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또 보행이 힘들 만큼 어지럽고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곧바로 119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증상은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신호, 즉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3시간에서 6시간까지를 초급성 뇌졸중이라 하는데 초급성 뇌졸중이 오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최근엔 나이를 막론하고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초급성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뇌졸중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질환이죠. 네.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또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교수님 또 특히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다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뇌졸중에는 5대 증상이 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는 운동장애,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 그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개려 보이는 시각장애, 그리고 보행이 어려운 어지럼,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대표적인 5대 증상입니다. 물론 증상들은 더 다양하지만 일반인들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를 통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언급되겠지만은 결국 뇌졸중, 특히나 그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이 뇌졸중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에서 팬층 마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를 다 숙지하지 못하더라도 한쪽에 마비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로 가거나 119를 불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발음 이상, 시각 장애, 그리고 심한 어지럼이나 두통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교적 좀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예측하기에는 잘 알아두시면 쉬울 것 같긴 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보통 뭐 3시간 정도 지나면 뭐 초급성 뭐 뇌졸중 이런 말을 쓰던데 이거는 뭐예요? 네, 오늘 주제인 이 초급성 뇌졸중은 통상 증상 발생 3시간에서 6시간까지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초급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요즘에 환자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혈관을 재기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발생 24시간까지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발음, 장애, 심한 두통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진짜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걸 뇌졸중이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 공부 때문에 그냥 이러고 그냥 넘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자칫 놓치면 이때 이제 진짜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환자분들은 통상 본인들의 건강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생활이 소과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발병 나이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불과 일주일 전에 39세 뇌경색 환자의 혈관을 재개통시켰습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나 또는 바람장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뭐 아들이나 딸, 며느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거쳐서 이제 응급실 119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빨리 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환자분들은 병원에 주로 뭐 자제분들이나 또는 젊은 보호자들, 요즘에는 뭐 대중교통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콜택시를 부른다든지 해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환자들 중에 특히나 자식들이 기다리다가 하루나 이틀 뒤에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뇌졸중 치료는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는 911을 부르는 순간에 약 2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9가 공짜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119에 전화를 하고 평균적으로 약 15분 정도 안에 병원 응급실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을 많이 이송해 보셨기 때문에 뇌졸중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좀 더 빠르게 이송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할 때는 우리 네. 자식들 전화번호 찾지 말고 119부터 눌러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렇습니다. 비용이 안 듭니다. 네.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바로 진단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실 가면은 2-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릴 그래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119로 이송되면 바로 봐주시나요? 네, 그 편측마비, 시야장애 등의 증상을 크게 국한된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들이 전부 다 뇌졸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 의심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은 신경과 선생님들이 먼저 신체 진찰을 통해서 감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을 때 95% 이상은 뇌졸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으로 오셔서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패스트트록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 대원분들이 대구의 뇌졸중 전문 선생님들에게 메시지와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좀 더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안 그래도 제가 네. 방송 전에 패스트로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 제가 이 어플을 설치를 해서 네. 지금 회원가입까지 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뭐 자가 진단하는 것도 있고 또 우와. 뇌졸중이나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뇌졸중 관련 의료인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일반인들도 뇌졸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대구 응급의료 협력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을 통해서 뇌졸중에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119 이송 시에 병원 도착 전 의료진과 공유를 해서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이로써 이제 환자의 회복률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긴급한 상황일 때 응급실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초급성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만큼 증상이 뚜렷한지가 궁금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좀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응급실에 처음 환자가 오게 되면은 전문가 선생님들은 80에서 90% 정도 뇌졸중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를 찍습니다. CT에서 뇌출혈이 있다면 뇌출혈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입원하게 됩니다. 출혈이 없다면 즉 뇌경색이 의심이 되고 큰 혈관에 문제가 없으면 MRI 검사를 하고 뇌경색을 진단합니다. 그러나 큰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뒤에 더 자세하게 소개될 혈관 재관리를 위한 즉 혈관을 뚫어주기 위한 약물 치료 및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신경과 의사들을 비롯한 뇌졸중을 보는 선생님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응급실에 오면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인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홍보가 되어 있는 time is brain, 즉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인데요. 혈관을 1분 빨리 뚫게 되면 약 20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검사와 처치는 뇌졸중 환자에게서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른 검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빠른 검사를 받고 싶은데 이제 대기 환자가 검사받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량의 출혈 환자의 경우에 피가 나고 있어서 곧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이 바로 검사를 들어가는 것처럼 뇌경색 환자는 대량 출혈을 하고 있는 것만큼 위급한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가 초급성이고 바로 혈관을 뚫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최대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네, 아, 정말 여러 번 강조해 주신 것처럼 네. 시간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네. 만큼 응급실이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네, 치료센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지정하는 뇌졸중 센터가 있고요. 전국에 약 7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 있는 병원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센터들이 5개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이고, 특히 뇌졸중 전문 치료실은 대구에서 가장 먼저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 환자들의 경우에 판단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분들은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주기 때문에 역시나 구급대원분들의 판단에 맡기셔야겠습니다. 또 평소에 이러한 가까운 센터를 알고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뭐 어느 병원이 좋다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좀 이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부탁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보호자분들이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평소에 다니고 있던 병원으로 이송을 구급대원분들에게 요구하고 그 치료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송을 해주십니다. 평소에 다니던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병력 그리고 약물 복용력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초기 치료에 있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와 또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이 발생해서 진짜 빛의 속도로 응급실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생각이 치료가 바로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짜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8에서 90% 정도는 딱 아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다행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이 보면 80에서 90% 정도 뇌졸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뇌출혈도 있지만 뇌졸중 환자의 이제 75에서 85%, 보고에 따라서는 90%까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뇌경색의 초급성 치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힌 환자가 왔을 때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재관류, 즉 막힌 혈관을 뚫어서 혈액의 흐름을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맥 주사 약물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맥을 통해 막힌 혈관에 접근해서 혈전을 꺼내는 치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쉽게 하신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구해서 인공호흡을 하면 살아나지만 물에 빠진 지 몇 달 지난 사람을 건져서 인공호흡을 하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혈관 재개통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환자 상황에 따라서 24시간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재관류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초급성기라고 표현하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혈관이 뚫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유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초급성기에 찾아온 환자들은 모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재관류 치료, 그러니까 혈전을 녹이는 치료나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모든 환자에게서 전부 시도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뇌졸중 중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는 1, 2%의 환자에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쓰는 약입니다. 혈전 용해제는 항상 출혈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항상 국한된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또 대표적인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에 수술을 했다면 수술한 부위에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항응고제를 사용 중인 환자들인데요. 이런 환자들에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했을 때 역시나 새롭게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뇌졸중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런 만큼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수적인데 네. 응급실에 뇌졸중 전문의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응급실을 찾아가면 각 전문의들이 다 상주에 있을까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응급실에 모든 과의 전문의들이 다 내려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학과를 통해서 환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각과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뇌졸중 센터가 중요합니다.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에는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서 크리티컬 패스웨이 CP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응급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의 뇌졸중 관련 과들이 뇌졸중 팀을 이루고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빠르게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또 환자 없이 모의 환자를 놓고 의료진들만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뇌졸중 센터 인증을 받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혈전 용해제를 사용했을 때 출혈 여부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출혈 여부는 통상적으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고 난 후, 물론 혈전 제거술도 마찬가지지만 24시간 후에 CT로 뇌출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맞게 급성기 치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만 환자가 두통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 바로 CT를 시행해서 뇌출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지금 혈전 용해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뇌출혈 외에 또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 용해제를 썼을 때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것은 뇌출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고 환자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환자의 병력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도착해서 머리 사진을 찍고 동의서를 받고 주요 위험 인자를 판단해서 약이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입니다. 이 사이에 심리학적 검사를 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몸무게도 재야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수술 병력 등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생기는 게 1에서 2%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러한 위중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실제로 위험도의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 환자가 최근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환자 본인이 알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나 항응고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도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70, 80대 어르신들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먹고 있는 약물이 중요한 약물이라면 상비약이나 특히 처방전을 지갑 등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저장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직접 하시기 힘들다면은 젊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으로 저장해 놓는 것도 응급실에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이나 젊은 보호자가 환자의 약물 리스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의사와 연락이 되면 바로 메시지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좋네요. 평소에 그 네. 먹고 있는 약의 리스트를 휴대전화에 이렇게 따로 네. 저장을 해준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효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네. 부모님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한번 네.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뇌경색 후 안정적인 환자들은 보통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자녀들, 손자, 손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핸드폰 사진으로 약물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나름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여기였는데 오해였어요. 부모님이 드시는 약 하니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요. 참 죄송합니다. 네, 진짜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네요. 근데 앞에서 우리 혈전용해제 말씀을 하셨지만 혈전 제거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뭐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혈전 제거술은 약을 주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통상 증상 발생 6시간 내, 요즘에는 치료 시간이 넓어져서 환자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주요하게 큰 혈관이 막혀있는 환자에서 혈전을 직접 꺼내는 시술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혈전이 있는 곳에 스텐트를 거치시키고 그물처럼 혈전을 잡은 다음에 당겨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압을 걸어서 혈전을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좌측은 실제로 혈관이 막혀있는 모습이고 우측은 재개통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혈전 제거술이 초급성기 환자들에게 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네, 혈전 제거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볼 때 결국 이 시술은 큰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시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실패율로 따졌을 때는 5명 중에 1명, 20% 정도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2~3명에 1명꼴 30에서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걸어 나갈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고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특히나 큰 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시술 영상을 보니까 지금 시술하면서 입고 계신 가운이 상당히 특이한데 조금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원래 저런 그 옷 가운을 입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시술할 때는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술봉 안에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납복을 입습니다. 통상 머리 그리고 목, 상체, 하체 그리고 눈에는 고글을 씁니다. 아무래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무겁고 힘든 옷을 입어서 그런지 오늘 교수님 어깨가 조금 더 처져 보이세요. 근데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만큼 보람이 있으시죠. 네. 뇌졸중이라는 파트 그 중에서도 혈전 제거술과 같은 신경 중재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 환자들이 언제든지 응급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벽에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팀으로 움직이는데요. 도움을 주는 영상 기사분들, 전문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분들, 전공의들이 듀티 때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시술을 들어가서는 무거운 납복을 입고 방사선을 맞으면서 서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성공적으로 뚫렸을 때, 즉 재개통되었을 때 혈관을 조형해 보면 마치 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 영롱하고 상당히 개운한 느낌마저 듭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혈전 제거술에 쓰이는 기구들도 발전하면서 시술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성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는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오늘 뭐 녹화 전에도 방송 전에도 뭐 긴급 수술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어머나. 좀 하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잘 뚫어드렸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고생 환자 많으셨습니다. 입장에서도. 네. 그죠? 아니, 그 말씀해주신 대로 뇌졸중 환자들이나 가족분들이 평상시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환자의 간단한 병력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을 알고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모르는 것은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인데요. 뇌졸중은 생각보다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뇌졸중의 70에서 80%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의 주요 병력이나 먹고 있는 약 정보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뇌졸중 센터의 정보를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뇌졸중 의료진을 믿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는 것은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뇌졸중 센터가 있고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만큼 흔한 뇌졸중인데 우리들은 난 아닐 거야, 난 괜찮아, 난 건강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평소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 금연, 금주는 기본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좋고
건강검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뇌졸중을 포함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잘 체크하고 실제로 진단을 받는다면 의사들과 상의해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초급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권두혁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